자, 안녕하세요. 우리 매년 이제 에커스에서 하고 최초로 이제 공개하는 세무사 2차 회계학 2부 강평 총평 해설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회계학 2부 자체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일단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총평 시작해 볼게요. 자, 한마디로 역대급 폭탄. 뭐 모든 면에서 폭탄이요. 그래서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주제 너무 많이 나왔죠. 그죠? 분할, 합병 차이, IFRS, 뭐 소득세에서 가업사성 양도, 뭐 그냥 특수주제 항연이었고요. 그 안에서의 지역적 포인트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죠? 근로소득에서도 뭐 배우자 명의 차량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또 의제배당도 그렇고 감액배당도 그렇고 내용도 지역적인 주제 안에서의 내용도 지역적이었고, 신유형도 이제 여러 개가 떴죠. 신유형 자체도 여러 개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요. 시간도 없었어요. 자료도 많아서 이게 16페이지인데 좀 평소보다 꽉꽉 채운 자료로서 이제 9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오래 걸림. 답도 이번에는 깔끔하게 떨어진 숫자가 오히려 많이 없고 대부분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시험장에서 더욱더 계산기도 여러 번 치고 답이 소수점 나오면 불안감 때문에도 정상적인 속도로 풀기가 어려워요. 이게 한 시험에 다 나왔다는 거 화가 진짜 너무 나요. 이게 자제해서 표현한 건데 화가 진짜 너무 나요. 화가 너무 나고요. 자, 올해는 세무회계 회계학 원도 우리 정윤돈 교수님과 엄윤 지금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전체 수험생의 점수를 다 올리는 채점 방식이 아니고서는 일단 회계학 1, 2 과락 넘기시면 합격을 기대해볼 만한 그 정도의 초폭탄 난이도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 나온 주제 좀 보면요. 우리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 우리 감액배당, 지범주식, 의제배당, 수입배당 입산이 15점으로 엄청 크게 나왔고 난이도 상이에요. 자, IFRS 기업 손익시키 소식에는 사실 좀 센스있게 뭐 세법의 큰 태도와 회계학의 어떤 그 회계 처리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맞출 수 있지만 어쨌든 신유형인 점에서 난이도 상이에요. 그리고 건설자금이자 감가상각비 거의 이것도 상이야. 사실 이거 문제가 또 오류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분할 주제 자체가 시험에 처음 떴잖아요. 근데 분할 기본도 아니고 분할 차익 과세위원이야. 특급상. 자, 불공정증자도 아니고 불공정증자 플러스 지급이자 인정이자 섞여져 있는 거 세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붙는 거 난이도상. 법인세 못 풀어야 되죠 우리 지금. 그죠? 50점이에요. 50점이 거의 다 초특급상. 미쳤죠? 자, 소득세, 주택임대, 공동사업 섞어서 되는데 뭐 그나마 풀만했다. 자, 근로소득은 안에 지역적인 포인트가 여러 개 있어서 하나 틀리면 어차피 빵점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상이에요. 일상. 자, 연금소득도 자료가 좀 함정 포인트가 많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공무원 연금까지 들어갔죠 처음으로. 중상. 오히려 퇴직소득 주제 자체가 어려운데 올해는 퇴직소득에서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중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원래라였으면 이것도 뭐 중상 정도인데 다른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은 우리 시험 처음 보는 가업소득공제, 배우기만 했지 실전 투입 잘 안 하는 가업소득공제 받은 자산 판 거 신유형의 상이죠. 무조건 상이죠. 소득세도 지금 거의 건질 수 있는 게 많이 안 따. 진짜 반타작하면 성공. 그나마 부가세인데 부가세도 다른 문제에 비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역대 기출로 보면은 상인 게 매출세, 매입소액도 자료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됐고요. 겸용사업자 그나마 평이했고 재고 매입, 재고 납부 사실 쉬운데 소모품이 일단 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 포인트는 사실 슈퍼 킬링 지금 함정으로서 대부분 수험생이 그걸 고려했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사실 그 킬링 벌스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부가세도 지금 한 12점 맞으면 잘한 거. 여기 12, 15 맞춰도 27인데 지금 법인세가 사실은 거의 줍줍도 쉽지가 않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대부분 진짜 현실적인 그 봤을 때 가락을 이제 진짜 넘기면은 합격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내년도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냐. 만약 올해처럼 출제된다면 전 주제 다 해야 돼. 그냥 진짜 빠짐없이 다 해야 돼. 법조문을 다 봐야 돼.
지엽적인 가치 다 봐야 돼. 집행기준 다 봐야 돼. 뭐 판례도 그냥 다 봐. 시험에 안 나온 주제 더 봐야 돼. 시험에 원래 기존 기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 한 20% 많아야 30%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올해 뭐 반 이상을 처음 보는 거 이상을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 빠르고 정확히 풀어야 돼요. 시험장 90번에. 그죠? 그 훈련을 지금 1년 안에 세법학 하면서 제목화 하면서 했을 때 누가 푸냐? 알파고가 풀어야 함. 인간이 이게 풀 수 있는 시험인가요? 그죠? 지금 화가 너무 나요. 이게. 왜냐면 저희 1년 동안 시험 보고요. 또 교수님 한 번 들어가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수험생은 그럼 내년도 기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진짜 이걸 1년 만에 대비할 수 있다고요. 이걸 시험장에서 90분에 또 풀 수 있다고요. 모르겠어요. 일단. 두 번째로 이게 시험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과 많이 한 사람과 조그만 사람의 변별력을 기르는 시험이 돼야 되는데 전국 수험생이 40점이 못 넘게 만드는 시험이 적정한 시험인가라는 아예 출제 기간 자체의 출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거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여론 형성을 통해서 이거 내년도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냐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거는 그래서 내년도에 지엽적인 포인트만 또 하고 들어갔어. 갑자기 평이하게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서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 중간이었고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작년엔 또 시험이 급격히 쉬었단 말이죠. 23년도는 평소 난이도보다 이렇게 확 떨어뜨리더니 24년도 시험은 이거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이게 그죠? 이게 좋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이거는 진짜 화밖에 안 난다. 그리고 수험생들, 제가 수험생이었다면 무력감에 막 시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거는 세무사 시험 자체가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왜 이렇게 됐을까? 그죠? 왜 과연 이 출제가 어렵게 됐을까? 이런 거는 뭐 제가 함부로 모르지만 솔직히 모르지만 어쨌든 출제에 지금 문제는 크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40점을 못 넘게 이게 관학률이 사실 나와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최소 75% 이상이 40점을 못 넘을 것으로 판단돼요. 최소 그죠?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도 40점 못 넘게 한다는 거는 최악의 시험이지 않나. 진짜 이거는 진짜 출제 기간이 아예 처음부터 첫 뭔가의 기본 시스템 자체를 이번 기회에 바꾸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애초에 교수님들한테 어떤 지시와 시스템을 갖춰서 정비 나갈 타이밍이지 대비가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도 대비가 안 되고 그럼 저희 다 가르치면 좋냐? 이거 학생들이 다 흡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오히려 기본기에 탄탄한 어떤 주제와 응용력과 뭐 이제 지엽적인 포인트를 10점, 20점 내는 적정 시험을 내서 판별을 해야지 너희 다 틀려야 돼. 그냥 무조건 틀려야 돼. 맞추면 안 되시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보여요. 저는 그냥 너희는 절대 맞추면 안 돼. 이렇게 맘먹고 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나오는 신유형도 많은데 하나 틀리면 빵점에 정말 구석탱이에 있는 것들만 골라서 진짜 싸잡아댔어요. 모든 문제들이. 그죠? 이거를 시험장에서 맞추셨을 때 진짜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은데 공식적 강평에서 욕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정식적 비판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진짜 앞으로 이렇게 안 내줬으면 좋겠다. 우리 세무사 어떤 시험 제도에 예측 가능성이 없어졌다. 까지만 해볼게요. 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자, 시험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답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그래도 이틀인데 수업도 하면서 해설을 달아가지고 뭔가 하나 고쳐야 될 게 있기는 해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법인세법 한번 해볼게요. 자, 자료는 한번 봤다는 가정하에 자, KFS 회사인데 첫 번째는 우리 개정된 감액 배당 출제하셨어요. 100주를 75만원에 사고 FVOCI인데 일단 우리 세법은 미실현이 평가손이 인정 안 하니까 어차피 이거 작년 세무조정이어서 답에 영향 안 미치고요. 뭐 그나마 포인트는 우리 올해 개정된 것 중에 하나 상법상 주발초 감액해서 받은 현금 배당분이 이제 좀 더 법이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 장부가액을 이제 한도로만 이게 이제 원래 주주의 잉여금 성격이 아니라 투자금 성격을 받은 거니까 배당이 아니고요.
본인의 이제 보유 주식을 초과해서 받은 것만 배당으로 본다라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이제 세법상 보유 주식 장부가액의 일단 기본점은 세무상 가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가액 측정한 후 금액이 아닌 요 75만 원을 기점으로 더 많이 받은 이제 100주에 만 원이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25만 원만 입금이 되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분하면서 이제 주식가액 차이로 난 처분 손익 차이 이런 게 발생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해설을 통해서 좀 봐볼게요. 자, 뭐 취득할 때 문제 없고 평가 손익 부인하는 거는 답에 영향을 미치다는 게 작년 조정이거든요. 현재 감액부에서 받았을 때 문제 제시된 자료는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나와요. 네, 세법은 이제 주식 이것도 개정된 게 주식 장부가에서 차감화 되어 있었어요. 이게 조문이 없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배당 소득도 과세 안 되고, 또 이게 팔면서 주식 처분 손실까지 나오면 이중 조세회피 성격이 있어서 이제 주식 차감하는 측면이 이제 신설이 되었고, 그걸 출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넘어선 부분은 배당이고, 이거는 뭐 배당은 아니지만 주식을 차감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그럼 손익 차이는 100만 원과 25만 원 차이는 입금 빌산 25만 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요 배당한 부분은 수입 배당은 입금일사님 20% 미만 지분율이어서 30%에 이건 수입 배당 입금일사님 7만 5천 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셨는데, 요게 자료상 어떻게 제시되어 있냐면, 이제 50만 원에 팔았고, 여기 50만 원에 팔았고 처분이 20만 원 인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원래 또 붕괴 같은 걸 좀 주면서 또 IFRS 규정을 또 따른다고 하니까 팔 때 공정가치로 한번 OCI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생략한 걸로 봐서 뭐 그쪽 세무 조정을 출제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무시했고, 그냥 처분 상황만 비교해 본다면, 얘가 이제 50만원 팔고 이익 20만원 발생했다니까 주식 30만원짜리를 판 거잖아요. 30이 나간 거잖아요. 근데 세법은 이때 70만원짜리를 감액하면서 세무상 지금 장부가가 0인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0을 이제 50만원 주고 팔았으니까 우리 50만원 입금이 나와서 이제 입금 산입 30만원 유보가 이제 되는 상황으로 가봤어요. 그게 감액 배당이 시험에 개정돼서 처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무차입 기업이고, 두 번째는 지분법 주식에 관한 이제 배당이 출제가 되었죠. 자, 우리 천주를 이제 120만원 취득했는데, 요게 이제 그 지분법 주식이 적용돼가지고, 그 10만원에 20만원의 지분법이 인식했는데, 세법은 이런 원가법으로 따르다 보니까, 요런 지분법 이익을 다 인정 안 하고 있죠. 부인하셔야 돼요. 그럼 세무상 주식 원가는 120이 되는 거죠. 이런 포인트가 담겨져 있어요. 그죠? 왜냐면 그 수입 배당금, 요걸 날려버려. 수입 배당은 입금일산입을 하실 때 세무상 주식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150으로 잡냐 120으로 잡냐의 어떤 포인트가 하나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3월달에 주총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주당 1,000원의 배당 결의한 거, 여기 이제 IFRS 따르면은 주식 감소료액에 처리했는데, 세법은 뭐 개소리고요. 그냥 입금으로 봐버려요 이때. 그죠? 그러면서 수입 배당금 입금일산입 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얘는 분계 보시면 뭐 20만원 산 거 다 이제 부인하고, 이 배당 받았을 때 주식 감액으로 보는 회계 처리를 우리 세법은 배당금 입금으로 보니까 입금산 이제 100만원 유보가 한번 뜨고요. 그리고 요 배당에 대해서 수입 배당은 입금일산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포인트는 요거죠. 배당액에 여기 지급이자 곱하기 자산적수분의 세무상 주식 취득가액 적수인데, 일단은 요 120만원이 출제 포인트예요. 그죠? 이제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요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기 전 요 원가인 120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알게 모르게 좀 출제 아쉬운 부분이, 우리 소득세나 소득세 쪽에 간주임금 같은 거 구할 때 1년을 365일로 가정한다라는 단서 지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가 24년도가 윤년이다 보니까 원래라면 366일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365일로 한다는 가정이 없어서 해설을 당연히 366일로 이제 달았는데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365일로 풀어보니까 365일이 또 정답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아마 교수님은 윤년을 신경 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또 조심스러운 출제 있어요. 채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정석대로 하면 366이 맞아서 36으로 풀었고, 지분율이 문제 자료의 8분의 1인가 그렇죠. 25% 갖고 있어서 20% 이상 80% 적용하면은 이런 수치가 나오고, 올해 특이하게 공통자료에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뭐 반올림한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좀 고려해서 이건 수입 배당의 입금일산입 조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의제배당인데 스토리는 취득해서 무상주 수령 후에 처분 후 감자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자료도 많고 시험에 처음 나오는 합병차익 자본전입을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맞추기가 시험장에서 정시없는 시험장에서 맞추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알게 모르게 좀 출제 미스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먼저 뭐 750주 산 거 있고 무상주 수령한 게 있는데 이때 일단 무상주 수령액 중에서 과세되는 무상주와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발라낸 다음에 처분하고 그리고 감자할 때 감자 전 2년 이내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 있으면 단기소가 출시로 터는 뭐 그런 전형적인 스토리긴 한데 이 항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냐면 요 750주 뒤에 500주는 요 2천만 원이 총재원이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총재원이어가지고 이게 요 지분율만큼 이제 다시 반환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합병 차익 굉장히 어려웠던 게 600만 원이라는 적격 합병 차익 중 일부 자본 전입하면서 600의 구성 내역 이렇게 자처익, 이익, 합병 평가 차익, 감자 차익이 있어요. 근데 요게 우리 합병 조문으로 가시면 합병 조문에서 우리 배우는 건데 여기 해설로 이제 가보시면 합병차익을 먼저 분석해보죠. 요 평가차익 자처의 이익경험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요 자처의 뭐 입금 이익경험이고 합병평가차익도 결국 미래에 과세가 될 재원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자산조정 개정 같은 성격이 되었어도 결국은 미래과세 지원이니까 의제배당 재원이고 비대상은 감자차익 하나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00이 그중 450만원만 자본에 전입되단 말이에요. 이때 순서가 의제배당 비대상 재원이 먼저 전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450 중에 150을 먼저 전입시키고 나머지 300만원이 이 재원에서 전입이 된 거죠. 그래서 300만원이 의제배당으로 이게 또 생겼네. 재원이고 150이 재원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환했고요. 두 번째는 재평가정리금이 있는데 이것도 뭐 출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냥 출제 해석상 우리 3%와 1%가 있는데 3%짜리가 비대상이고 1%짜리가 대상이니까 그냥 7대3으로 그냥 단순히 반환했어요.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 주발초가 원래는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데 실질이 이익경 성격인 이익으로 상환된 상환주식 주발초 이 친구가 의제배당 재원으로 신설됐잖아요. 근데 저도 어제 밤에 다시 보니까 이 상황이 23년도인 거예요. 근데 이 개정이 올해 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의제배당 재원이었지만 작년까지는 원래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시행일자 부치까지 쫓아가면. 근데 사실 교수님의 출제 의도는 개정된 거를 냈을 확률이 높다 보니 또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이렇게 막 개정전 이렇게까지 안 하는 그런 걸로 또 토대로 본다면 의제배당 재원으로 출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비재원으로 풀었어도 정답 처리가 돼야 된다고 전 당연히 생각을 해요. 이건 아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발견하면서 제가 오전에 또 수업이 있다 보니까 답에 이제 복수정답 처리 이거 언급을 못했어요. 언급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포인트예요. 23년도로 출제하시는 바람에. 그리고 자기주의 소각익은 조금 페이크가 있던 게 취득일부터 소각일이 아니라 소각일부터 소각하고 얼마 안 돼서 자본 조립했을 때 요거 꿍꿍이 있다. 이게 대주주한테 지분 증식하면서 세금 없이 이렇게 지분율 늘어날 수 있다 하면서 요 소각일부터 자본 전입일까지가 2년 내기 때문에 의제배당 재원이고요. 또 페이크인 게 소각단 시가가 취득가에 초과하는 것도 의제배당이니까 사실 다 의제배당 재원이죠. 800만 원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환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반환해지고요. 1500, 500. 지금은 상환주식 주발초를 그냥 교수님께서 개정세법으로 출제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제 연도로 정확히 측정한다면은 요게 이쪽으로 가서 이제 답이 바뀌었죠. 참고로. 그래서 이거는 아마 두 개 다 채점이 들어가지 않을까 주님들 추측해보고요. 얘 지분율이 25에서 25% 하고 이게 액면가액이 10,000원이어 가지고요. 요 금액을 액면가로 나누시면은 무상주 수령이 완성이 돼요. 375,125가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럼 처음에 750주 있었고 375, 125, 500주 받았는데 얘가 250주를 파시더라고요.
이게 20% 판 거에서 여기서 20%, 여기서 20%, 여기서 20% 팔리니까 평균법으로 팔리니까 여기서 600주, 여기 300주, 요 100주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감자씨 의제배달하러 가면 이 친구 100주가 단기소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소가 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 0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400주를 평균법으로 하셔가지고 소멸 주식 나오고 감자 대가에서 차감한 의제배당 금액이 뭐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고요. 좀 구질구질하게 도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 890만원과 의제배당액을 비교해가지고 차액을 이제 세무조정을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원래 작년까지는 감자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은 입금일삼 대상이었기 때문에 원래라면 해야 되지만 올해부터는 이게 개정됐죠. 수입배당이 입금일상에서 빠지셨기 때문에 지금 4번, 5번인가요? 저거 5번 자료는 페이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과거에 이제 세무나 경영학과 쪽 교수님께서 만드신 문제를 이렇게 조금 뭐 변형해서 낸 게 아닐까. 너무 이제 옛날 자료들이 있으니까 연도 같은 것도 6년인데 365로 했을 때 좀 깔끔하고 이런 것도 좀 느낌 싸고, 그죠? 이것도 굳이 이렇게 노력해서 페이크를 한다고? 그죠? 수입배당 입금수단입을 적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점을 주기 위해서 지급이자 자산 다 넣는다 이런 게 좀 있죠, 그죠? 좀 빡쳐요. 이것도 화가 너무 나요, 지금. 미안 이제 심장하자 우리 이제 버비스 했는데 화 이렇게 나면요 저 중간에 쓰러지면 119조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실강생들이 이거 지금 혈압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250만원을 비대상으로 해서 푸시면은 요 무상주가 바뀌면서 당연히 이제 처분 비율에 따른 잔여 주식 수도 바뀌고 여기 단기소가 주식이 바뀌면서 답이 완전히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푸신 분도 저는 정답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시험장에서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합병 차익 자본 전입 제가 시험에 처음 나온 건데 사실은 이것만 내도 쉽지 않은데 이게 일반 거랑 섞여 있고 이 무상주만 따로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태에서 팔고 감자로 가서 결국 감자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거 화가 너무 나는 문제였고 다음 문제로 가시면 자 그리고 우리 회계학 일부 교수님이 왜 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IFRS를 왜 이렇게 선 넘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나요? 그죠? 저도 궁금해서 수익 기준서 다시 보니까 뭐 기준서 사례 뭐 40번 뭐 몇 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내신 것 같아요. 심지어 좀 이거 붕괴도 안 주고 내는 거는 진짜 마치 이거 회계학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세무회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자체도 진짜 화가 너무 나고요. 이것도 작게 내면 모르겠는데 2점, 5점, 7점이에요. 커요. 엄청 커요. 자, 근데 우리 세법 세계관으로 봤을 때 우리 요 환불부채 잡은 거를 우리는 뭐 충당부채라든지 이런 미실현이익 같은 거에 대해서 부채를 미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입금산이 2만원 그냥 조정으로 저도 이제 해설을 달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부채 요거는 할인권 사용 시점과 소멸 시점 두 부분 그냥 물어봐서 요때 이제 계약부채 부인하는 주정을 추인하는 식으로 그냥 이제 해설을 달았어요. 이것도. 그리고 얘는 진짜 좀 할 말이 많은 게 붕괴를 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회계 기준의 수익 최근에 이제 바뀐 걸로 본다면 매년 말 얘네들이 선택한 이절 그거 뭐죠 이름? 금융거래 반영에 대한 할인율을 10% 판단했다. 요걸로 이자 비용 잡고 나중에 요 계약부채 전환하면서 수익 잡는 인식인데 우리 세법은 이렇게 미리 비용 처리하고 손익계속 시기가 뭐 권리확정주의니까 이런 식으로 막 사실 현재 가치도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는 태도로 보이고 있어서 이런 거 다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요거 송금밀산입 하면은 우리는 그냥 100만원의 수익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은 게 계약 시점과 자산 이전 시점 물어봤기 때문에 요때는 세무조정이 없고요. 이 자산 이전 시점에 원래 이 이자 비용 부인됐던 계약 부채를 제거했던 게 추인돼야 되는 상황인데 요것도 출제 미스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음을 보시면 계약 시점과 자산 이전 시점 물어봤는데 지금 자산 이전 시점이 물음에서 2년 뒤거든요 보니까. 여기 그죠? 두 가지 뭐 100만원으로 지급할 때 2년경과 지급할 때 뭐 선택한다. 근데 이 사람 뭐 100만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산이 2년경과 이전될 것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자산 이전 시점이 26년도예요. 근데 물음에서는 24년도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산 이전 시점 24년이 아닌데 24년 세무조가 몰아왔으니까 요걸 자칫 24년 넘어가면 하라 그러니까 세무조정 없음? 이렇게 적었어도 뭔가 할 말이 없고. 근데 물은 100% 출제 의도는 오히려 그럼 해당 없어 해당 없어도 이상 없으니까 자산 이전 시점을 세무조정 나오게끔으로 해석하면은 저처럼 이제 해설 답안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채점될지 모르겠지만 출제 미스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출제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고요. 자, 그나마 하나 주어가는 세무조정이 이거였다고 보여요. 우리 IFRS 중에서 FVOCI 사채 구입해가지고 막 이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는 건데 다행히 또 상각세무조정 안 물어보고 물음을 보시면 24년 12월 말일자 요 세무조정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원가법 세계관을 움직이니까 이렇게 평가손실이나 평가이익으로 금융자산 원가 올라간 걸 다 부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송금산입되고 요거는 한꺼번에 써도 되고 따로따로 적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입금산이 12684, 2237, 786 이런 거 입금산이 기타 송금산입 3506, 210 마이너스 뭐 요렇게 그나마 줍줍 세무조정했다고 보여. 그나마 그래서 해설도 이렇게 달았고요. 예, 따로따로 합격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얘 또한 물음표를 적어놓은 게 출제 의도가 좀 해석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지금 건설자금이자와 감가상각비 출제하셨는데 작년 2월에 신주공사 착공해서 올해 6월 말 완공이 된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평범하죠? 자, 근데 신축공사를 위해서 특정 차입금 빌린 게 있었고 지금 작년에는 2천만 원이 전부 건설자금 해당액으로서 장부상 이자 비용 처리했는데 우리 세법은 건설자금이자니까 순금일산 2천 유보 여기까지는 쉽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000만 원도 모두 이자 비용 처리했는데 첫 번째 아쉬운 점은 6월 말에 완공했는데 8월 30일에 상환해가지고 요게 지금 8개월치 이자로 보여요. 이게 원래라면은 차입금과 이자율을 주면서 이자를 월할 계산한다 가정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8개월치 이자를 주면서 건설자금 이자는 완공될 때까지니까 6월 30일까지 이자를 그냥 단순히 월할 계산해서 현재 해설을 달았어요. 그래서 8로 나누고 6을 곱한 4분의 3 750만원을 일단 해설 달았어요. 근데 이게 완공이 됐으니까 요거를 송금일산입 할 수 없고 즉시상각의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밑에 양가로 3번에 갑자기 24년 이게 6월에 완공됐으니까 완공되기 전에 접대비 업무 추진비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집어넣나봐요. 그러나 800만원 1800인데 이때 송금일산입에 따라 이미 세무조정된 금액이 800만 원 있어서 뭐 적격증비 미수치라든지 접대비 한도 초과액 같은 금액이 8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 감가상각자산에 순금 불산입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 감액주점 들어가면서 직부인하고 남은 잔액 시부인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스토리잖아요. 약간 보면은. 근데 다시 한번 또 자본 쪽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 4천만 원을 비용 처리해서 즉시상각의제가 하나 들어가요. 또 고액수선비여가지고. 그리고 완공 후 건물로 대체된 취득원가가 50억이 있는데 신고 내용은 40년도에 사업연도 기간 1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게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자료상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말을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줘야 명확한데 안 줬을 때 계산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공통자료에 있는 큰 틀에서 별도의 언급위원회나 장부상 회계처리는 KF상인데 장부상 지금 회계처리했단 말도 없으니까 사실 감가상각비를 이거를 그냥 40년으로 얘가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가 모호한 상황인데 저는 앞에 출제 경향들이 굉장히 칼체를 하려고 했고 또 이게 세무조정이 거의 한두 개씩밖에 안 나오게 설정한 점을 봤을 때 그냥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한 것으로 출제한 것으로 그냥 해설을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제가 출제한 게 아니어서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설을 해서 보시면요. 화가 너무 나요. 의가 부득부득 깔려요. 회계상 건물은 50억인데 여기에 접대비 18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송금일세임대 금액 800까지 포함돼서. 근데 우리는 송금일세임대 금액이 접대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럼 나머지 금액이 요거고 그리고 23기 건설자금이자도 세무상 취득원가고
20세기 건설 자금이자도 직시상각 의제로 들어가는데 일단 원칙이 자산의 취득원가고 요 자본적 취득의 4천도 자산의 취득원가니까 이걸 다 고려하면 509 5059 500 50만원 뭐 이렇게 나오나봐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있었을 때 이 800만원치에 대한 원래 감가상각비를 직부인하셔야 되는데 회사가 계산 감가상각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직부인 세무조정 생략하고 직부인 세무조정 그냥 생략해버리고 시부인으로 바로 갔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직시상각 의제 감가상각비와 요 4천만원 직상각 의제 합계액이 세무상 취득원가의 신고내역연수에 완공돼서 심지어 썼단 말도 없어. 맞아, 그거 출제 미스도 있어요. 완공돼서 사용 시점이 없어서 그냥 바로 썼다라고 또 그냥 해석해서 바로 6개월 상각을 했고요. 여기가 좀 오타여가지고 원래는 1574370이 나왔나봐요. 시인부족이 나와요. 시인부족이. 그래서 아마 그냥 이게 요거를 출제하려고 교수님이 노력한 게 아닌가. 원래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완공 전에 건설자금이자 부인액이 있었던 거 완료돼서 사용됐을 때 원래는 상각부인액이 아닌데 그럼 이 유보 추인 시점이 너무 늦춰질 수 있어가지고 마치 상각부인액으로 봐서 시인부족의 범위에서 추인한다 이쪽 스토리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574370의 시인부족에 나왔고 전기 건설자금이자 2천만원을 이 시인부족에 내에서 추인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석했어요. 저도 문제 풀면서 가장 찜찜했던 문제가 이거야. 이렇게 된 게 맞아? 약간 이런 거. 이게 단서들이 너무 부족하고 표현들도 아쉽고 또 다른 세무조정 물음에서 뭐야 또 여기 이미 세무조정된 부분은 표시하지 말 것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 접대비 송금일산입 되는 거 그냥 주워가서 1점 못 맞게끔 준 악마잖아요. 이것도 지금 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뺐는데 근데 그럼 또 이게 자상 감액까지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것도 좀 모호해. 그래서 여기 단계 이것까지 의도한 세무조 모르겠고 솔직한 그냥 제 추측으로는 이 전기건설자금이자 추인하는 방향 출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면 쉽고 올해는 너희 무조건 틀려야 돼 라고 하니까 못 끼워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산으로 간 문제가 된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이거 부분이에요. 이게 줍줍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혼란스러워지. 혼돈의 카오스 문제야 이거 지금.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분할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설마 했는데 이걸 낸다고 이거죠. 그죠? 우리가 다 배우긴 해요. 이게 안 배운 걸 내서 그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거에 하, 중, 상을 골고루 포진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변별력을 기르는 공정한 시험을 기대한 건데 다 틀려야지. 정말 안 내, 지엽적인 것만 모아서 낸다. 이런 거에 지금 비판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상황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이것만 다 괜찮은 문제 이것만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돼요. 근데 모든 문제가 다 이래.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너무 신유형과 너무 평수 기출이 안 나오면서도 지엽적인 걸로 구성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지. 그냥 다과락인 더 문제가 돼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저희 노랭이 사례에 있는 거랑 또 똑같아요. 노랭이 사례. 그리고 유예 2기 때 제가 한 번씩 이제 내주는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적격 분할 차익일 때 세금이 이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로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장부가 1080짜리를 넘겨주면서 신회사를 차렸거든요. 지금 무슨 가전사업부 요거를 분리해서 새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또 투자자 모집하고 싶나봐요. 저희가 좀 잘 나가는 부서일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설립하고 주식 전부를 취득했는데 액면가 살짝 나와 있고요. 또 분할은 적격 분할에 해당하는데 뭐 이연 중단 사유가 없으며 한국과 대한의 분할 관련 내역의 처리는 세부담 취소와 관련해서 모두 적법하게 처리됐다 있고요. 이때 분할 당시에 장부가가 1080인데 시가가 12억이어서 이거 가전사업부에서 우리 더 키우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즉시 세금 나오면 안 돼가지고 요 1억 2천 네, 차액은 원래라면 입금이지만 얘를 나누어서 차근차근 뒤늦게 과세하는 시스템이 우리 분할 차익 과세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또 뜬금없는 거는 법인세 세무회계 문제에서 차변 대변의 회계처리는 또 왜 물어보는 걸까요? 궁금해요 우리.
어쨌든 뭐 해! 물어봤으니까 해줘. 자, 장부가에 넘겨주고 시가 주식 취득가의 평가에서 사업부문 처분이 입금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이분이 틀렸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2천 입금 나왔고, 대한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요거를 시가로 이제 평가하셔가지고 주식 시가, 건물 시가, 토지, 그리고 위에 액면가액이 나와 있는 건 붕괴 때문이야. 지금 보니까 액면가 자본금까지 10억, 나머지는 액면가 초과한 금액 주발초 2억 해서 허무하게도 1.1점 2점이야. 이거 2점짜리야. 여기 대한 1점, 한국 1점 뭐 이런 식인가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요 사업 부분 처분 1억 2천을 과세연하기 위해서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하셔야 돼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압축기장 충당금으로 만들기 위한 계정 과목이 1200이라는 나오고요. 1억 2천 잡고 1억 2천 압축 잡는 것까지 요거까지 이제 의도해서 물어본 것 같고, 근데 요 1억 2천 이제 어떤 식으로 입금에 산입하냐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고 또 이 대한인가요? 대한에 갖고 자산들의 처분을 모두 고려해. 양쪽을 모두 고려해.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근거를 보시면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비율과 분할시설법인의 양도차익 실현비를 동시에 고려해서 곱하기가 되는데, 그때 중복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죠. 근데 이게 첫해 문제에서 제시된 게, 이거는 이제 진짜 문제에서 제시된 거여가지고 12억 시가 중에서 첫해 4억 팔고, 그리고 5억 6천 팔고 2억 4천, 이거 합이 12억이고요. 또 1억 2천 중에 4천, 2천, 6천 이렇게, 이거는 양도 차이라 나있어요. 나 이건 팔았다라고 한 달 안에 통지하는 거는 그냥 법조문 단서에서 넣은 거고, 요거를 이제 처분 비율로 분석해야 되는데, 첫 해는 나쁘지 않은 게 12억 중에 4억 팔았다 3분의 1이고, 요거는 1억 2천 중에 4천이 실현됐다 해서 3분의 1인데 똑같이, 이게 밑에 가보시면은 원래 이제 더해서 고려해야 되지만 중복되는 요 3분의 1, 3분의 1 중복되는, 우리 이거는 요약서에서도 나온 사례랑 비슷하죠. 우리 요약서 페이지 혹시 알아요? 분할이 이 뒤엔데 맨 뒤에 미알 요거 분할 이거다 아닌가? 연결인가? 이 느낌이다. 네, 여기네. 여기 자, 이쪽이죠. 요 그림 정확히 그죠? 이렇게 더한 금액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시키는 그 이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금액은 차감하는데 또 소수점 나와. 그지 같아. 그리고 반올림에서 667 해서 남은 압충이 총 1억 2천에서 이만큼 입금 산입됐으니까 53, 333, 334 이렇게 남고, 다음에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12억에 5억 6천이 아니라 직전 사업도 종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장부가액이니까, 여기서 12억에서 4억 팔렸으면 잔액 8억 남아있죠. 8억 중에 560인 거야. 그래서 여기 70%고, 이쪽 동네도 120에서 40 실현됐으니까 80 잔액 중에 20 실현된 거야. 이거는 문제 제시돼 있어. 그래서 여긴 25%, 70%, 25% 똑같이 하는 거지. 더했다가 중복되는 부분 고려, 차감. 그럼 또 41, 333, 333 나오고, 남은 기말자들 여기서는 그래도 소수점이 그냥 끝나더라. 12가 되고요. 마지막은 어차피 다 실현돼서 100% 100%여가지고 남은 12를 입금 산입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계산식 넣었고 입금 산입에 답을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처음 나온 거고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자, 요 자료2는 회계사 12년도 기출문제에서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문제도 굉장히 폭탄이었고 어려웠는데, 그걸 다시 낸 거 자체가 진짜 마음을 먹고 어렵게 내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민국이라는 회사가 불공정 증자를 하게 되는데, 뭐 주주 나와 있고, 특이한 게 서울과 부산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식의 반만 인수한 케이스예요. 되게 특이하게 반만. 원래 우리 기존 시스템은 다 안 받았다, 포기했다 하면서 그 포기한 주를 다른 주주한테 재배정했다, 재배정하지 않았다 이런 거 하는데, 얘는 반만 인수했고요. 대구 제주는 100% 다 인수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특수관계 자료죠. 대구와 지금 서울 부산은 1% 시수하는 특수관계 여부가 나와 있고, 증자점 8만원짜리인데 4만원에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출발점이 가져가지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위에 자료를 일단 불공정 증자를 분석해보면요, 먼저 표로 깔끔하게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증자전에 서울, 대구, 부산, 제주가 431 100% 갖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배정을 원래 이제 6만 주 신주를 뿌리는데, 원래 증자전 비율로 가면 24만 이렇게 18,000, 62,2,000, 60인데 문제 단서가 서울과 부산이 반만 인수했으니까 24,000주에 12,000주가 실권된 거죠. 반만 인수했으니까 12,000만 인수한 거야 사실. 이 친구도 12,000개에서 반만 인수니까 6,000주가 실권됐으니까 이제 증자후가 4만 개에서 12,000개가 더해져서 52,000개고, 얘는 100% 인수니까 48,000, 얘도 반만 인수니까 26,000, 100% 인수니까 16,000 돼서 사실 16만 주에서 18,000주가 인수가 안 돼서 최종적 증자후 가치는 14만 2,000주로 바뀌었어요. 그죠? 반만 인수한 케이스. 근데 이때 증자후 한 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면 증자전에 10만 주 8만 원 제시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게 실권되다 보니까 결국 42,000주만 실현됐고, 거기에 이제 4만 원을 곱하시면은 이게 신주 인수 금액이니까 증자후 가치에 증자후 주식수를 나누면은 요게 또 68169 르르 소수점이 좀 나와요. 근데 이때 그 현저한이 검토하실 때 까다로운 게 그거죠. 균등증자시 한 주당 평가액 해야 되는 저가 발행 불균등 증자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만약 다 포기하지 않고 안 왔다면 이제 65,000원의 균등제자 한주당 평가액이 나오는데, 신주 이 시가의 30%가 시가와 거래가액보다 이제 차액보다 시가의 30% 이상이기 때문에 뭐 현저한이 검토는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면 뭐 세무조정 없음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까다로우게 응용력이나 그 이제 이 규정의 또 본질적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수험생 왁구로는 주식수 변동이 없는 주주를 찾아갖고 걔의 이익이나 손해를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가 발행 상황에서는 신주 인수를 사는 게 이득이죠. 그렇잖아. 싸게 나왔으니까 사는 게 이득인데, 대구가 주인공이니까 대구를 장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포기 안 하고 다 샀죠. 그래서 대구의 이득이야. 일단 대구의 이득. 대구의 이득을 구해라는데, 이거를 센시티브하게 한다면 증자후 가치가 요 증자후 가액에서 48,000주가 증자후 주식수야. 이게 증자후 대구의 이익이고, 거기에 증자전 가치는 3만주 갖고 있었고 증자전 회사 주식이 8만원이니까 여긴데, 이번에 돈을 줬잖아. 돈을 준 신주 인수대금이 18,000주에 4만원이어가지고 이것까지 고려해서 이 증자후 가치에서 증자전 가치 더하기 신주 인수액을 차감한 차액이 대구의 이득이 되는 거야. 이게 약간 대구의 이득이. 근데 요게 조문풀이로 법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풀어요. 65,000개 마이너스 4만, 이게 균등증자후 가액에서 신주인수액 차액을 실권주수 곱한 다음에 특수관계의 어떤 그 주식수 비율 뭐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지금 서울과 부산이 하필 다 특수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실권된 게 어떻게 보면 실권된 부분이 대구한테 특수한 게 있어가지고 가져가지고 이렇게 총액으로 구하셔도 되고, 요런 조문대로 딱딱 넣어도 답이 아마 똑같이 나오실 거예요. 이게 152, 뭐 112, 676 뭐 이런 식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득을 얻은 주주 입장에서는 입금 산입, 투자 주식 땡땡 금액 유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분여한 사람이 기사유고 받은 사람은 유보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 일단.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주제로 스토리가 넘어가냐면, 대구라는 요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려면 돈을 지금 넣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비은행에서 그 신주 인수대금을 대출받으려고 해요. 24년 5월달에 연이자 6% 2년 만기 조건으로. 근데 원래 대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출이랑 대여금 자료가 있어요. 이게 작년 11월달에 A은행에서 6억을 빌렸는데 이 자료는 4%고 2년이니까 24, 25 이런 식으로 24년도에 항상 있는 차입금이고, 그리고 24년 10월에 임원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한 사업 별말 없이 출제하면 가지급금으로 해석해서 업무 관련성 없으니까 요거 인정이자 대상 금액이거든요. 그때 뭐 회계 처리 나왔고 세무조정 잘했고 신고시 당자로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세부담 최소화에서는 당자와 가중평균 차별자 비교해서 낮은 쪽으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당자는 5.5 가정돼 있고 1년 365로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수준으로 물음에 가냐면,
대구가 임원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송금일산입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가지급금의 규제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죠? 지급이자 송금일사니까 인정이자. 근데 신주 인수 차입금을 안 빌렸을 때랑 아니면 이번에 차입금을 빌리면서 생긴 이자가 있으면은 그 이자에서도 가지급금에 쓰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급이자 송금일산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었을 때 구해보래. 진짜 대출 받았을 때 구해보고 대출 안 받았을 때 구해보고 이런 스토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석이 어려운 거야. 해석이. 그래서 여기로 가보시면은 얘가 원래 있었던 차입금이 A은행 4%고 6억에 4%여서 2,400만원이고 요거 차입금 젖수는 그냥 FM대로 6억 곱하기 365 이랬어요. 차입일수. 근데 뭐 역산법을 해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B은행 6%짜리 새로 만약 대출 받는다면은 신주 인수 대금 대출 받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18,000주 4만원 주고 사와야 되니까 7억 2천일 거야 아마. 요거 6%로 빌리는데 그 날짜를 보시면은 또 날짜가 며칠이죠? 3월 1일인가 이게? 3월 1일? 뭐 그런 식이야. 4월 그 대출금이 5월 1일이니까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가 245일이에요. 365면 2415면은 올해 이자가 이만큼 발생할 거고 요거 뭐 역산법으로 구하던지 7.2억의 차입일수 곱하기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거 이자 비용 나누기 연일 곱하기 365 있죠. 그죠? 그래서 최종 지급이자와 차입금 적수가 있는데 만약 요 대출금 B은행 대출금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기존 이자가 2,400 있었고 차입금 이자 곱하기 여기가 이제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 적수 그거 지급이자 송금일산입에 A은행 가지고만 구한 지급이자 송금일산이 되는 거죠. 이게 해석이. 그죠? 새로 대출을 안 받았으면은 요만큼의 지급이자 송금일산이 나올 텐데 이번에 B은행 대출금 받아버리면 이자가 52997,260으로 늘어나고 그럼 저 지급이자와 대응되는 차입금 적수도 395400으로 늘어나고 가지급금은 그대로야. 4억 곱하기 6은 적수야. 그래서 곱한 493247로 늘어난다. 근데 이거 둘 다 물어봤어 지금 문제에서. 이게 지금 둘 다 물어봐. 그런 케이스야. 그죠? 새로 차입금이 생기면서 변동되는 지급이자 송금일산임. 그게 문제 출제 의도고 마지막 물음 3는 모두 바뀌냐면 인정이자의 시가가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구하는데 가중평균 차입이자리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을 가중평균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차입금이 하나 했을 때랑 두 개 했을 때랑 인정이자 그 가중평균 차입이자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 내용을 작성하시오. 이자율 뭐 소수점 세자리 절제 이런 단서 잘 버셨어야 되는 거고 그래갖고 여기 앞에 어딨냐 문제 다 봤지? 문제 다 봤으니까 자 인정이자 자료로 가보시면요 원래 새로운 그 차입금을 대출을 안 받았다면 기존 차입금 4%가 유일한 대여 당시 현재 차입금이야. A은행 하나 A은행 거 그죠? 그게 대여 당시 차입금이죠. 4%. 그게 가중평균 차입이자로 된 거야. 당자는 또 5.5니까 4% 쓰는 게 세부담 절세야. 그래서 가지금 적수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의 365분의 1 이게 원래 인정이자인데 이번에 만약에 대출을 땡겨 받으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두 개 되겠죠. 6억과 7억 2천 차입금 잔액 그리고 대여 당시 그 이제 차입금의 이자율 곱한 이자 비용 합계 이자 비용을 차입금으로 나온 가중평균 차입이 5.09 그 단서에 소수점 셋째짜리 뭐 100분율로 했을 때 5.09 나오셔가지고 4억 곱하기 가지금 적수의 새로운 인정이자율의 365일이 514니 836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이자율보다 1.09가 늘어나고 기존에 있었던 인정이자 금액보다 1098959가 변동돼서 증가한다라는 초특급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거는 회계사 12에 참고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법인세를 거의 손도 못 댔을 때 그 시험장에서 무력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100점 중에 10점 정도가 기존 기출에 있었다면 이게 50점이 전체 이렇게 나온 적이 역대 최초예요. 역대 최초.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었고요. 자 그럼 소득세가 쉽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진짜 뭐 교수님들끼리 뭐 교수님이 3명이나 4명을 알고 있어요. 법인세 1명 또는 2명 문제마다 1명
그래서 소득세 한 명, 부가세에서 4명에서 3명이 출제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4분이 다 어렵게 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4명이 팀플로 이게 다 쌍둥이인가 4쌍둥이가 똑같은 세계관으로 이게 멀티버스로 출제하셔 날 정도로 화가 너무 나요. 자, 갑 56세 읽어볼게요. 첫 번째 주택임대 가볼게요. 자, 갑을병 3개의 등기된 주택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요. 모두 갑을병 지분 6, 3, 1 동일하대요. 그때 동주택을 이용해서 주택 임대업하고 있는데 우리 A, B, C 3개의 주택이 있으면 소득세는 간주 임대료 대상자죠. 이때 3억 빼야 되는데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 빼는 거니까 이거게 적수인데 사실 적수가 조문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 소득세법 간주임대료 심지어 뭐 행정해석도 없어가지고 뭐 FM대로 한다면은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이 같은데 실무 프로그램이나 실무에서 계산 방식은 초일산입 말일산입으로 또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둘 다 채점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제 조심스러운 예측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그냥 말일 산입까지 해서 그냥 풀었어요. 말일 산입까지 해서. 그래서 2억 곱하기 365, 2억 곱하기 얘는 4월 30일까지 일수, 또 1억 곱하기 365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 적수를 한번 내보시면요. 지금 A, C, B 순서로 보증금 적수가 큰가 봐요. 그래서 A 보증금에서 먼저 2억 차감하고 C에서 1억 차감하면 더 이상 3억 뺄 데가 없어서 B는 2억 전부 과세가 되고요. 이거 적수 그냥 말일 산입으로 풀었고요. 여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냥 둘 다 맞게 해주지 않을까 하고 60% 곱하는 거 까먹지 말고 여기에 1년 360을 가정이 있어요. 가정치를 구해보면은 144만원이라는 간주임대료가 나오네요. 144만원. 네, 여기에 공동주택 포인트가 섞여 있는데 24년 5월달에 그 확정 신고할 때 허위 손익분배비율에 아들 며느리가 전부 특수관계인이야. 특수관계 또 여기 친절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도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껴있고 허위 신고한 거 있다면 손익분배비를 가장 높은 자한테 합산하는데 우리 요거 하나 실수하지 말라 그랬죠. 이 허위 비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 허위잖아요. 이거 표시 내려가면 밑에 가봤더니 실제 손익분배비율은 각자 지분율과 합치되면 밝혀져가지고 위쪽 자료인 요 631을 기준으로 손익분배율이 가장 높은 자인 갑에게 합산시키는 거예요. 갑에게. 그래서 갑한테 100%가 합산되는 거죠. 이게 다 특수관계이고 해가지고 그런 합산과세 스토리예요. 그리고 뭐 필요경비는 문제에서 제시됐고 운용수익 없고 360을 3.6 가져고 이거 소형주택 아니라는 그냥 단서들이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요 간주임대료 구한 거랑 월세 12개월치 더한 금액 총수익 금액에서 문제 제시된 필요경비 빼고 사업소득금액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합산과세가 허위 신고 중에서 높은 비율이 아니라 조문을 이게 공동사업 조문을 잘 쫓아가면은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 이하 손익분배를 한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정 손익분배 없으면 지분비율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갑의 가장 손익분배를 높은 갑한테 합산과세에서 100%가 이제 갑의 사업소득금액이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어요. 자, 이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로소득은요. 지업의 끝판왕이요. 그냥 이 지업이요. 그냥 회계팀장으로 뭐 월급 받은 거는 뭐 무난하게 출발을 해요. 자, 인정상여 무난해요. 그냥 이거는 뭐 근로를 제공한 날이기 때문에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 받은 24년도가 아니라 이 사업년도 23년도 근로소득 이런 거 너무 쉽고. 자, 첫 번째 킬링 벌스. 와, 이거 설마 이거 수업 시간에 내면서도 좀 지엽적인 부분이요 하면서 설명은 하고 모의고사 때 되면 웅성웅성 틀리면서 화나는 그런 포인트죠. 자, 배우자 명의 차량 갑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대안으로 받은 자가운전 보조금이 월 20비과세냐 전액과세냐 이런 포인트인데 지금 문구들이 다 집행기준 내용 쪽에 많이 있어요. 이게 실제 보시면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것 같죠. 자, 요쪽 동네죠 지금. 자, 타인 명의 차량 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해서 비과세 때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 명의 차량만 되니까. 대신에 부부 공동명의 차량만 비과세 때 가능해요. 부부 공동체 인정 가정에서. 그래서 근데 또 심지어 부부 아닌 자와의 아버지의 공동명의 차량 이런 거는 또 비과세 때 받을 수가 없고요. 본인 명의 차량 플러스 부부 공동명의까지만 비과세 때 봐준다. 요거를 설마 출제함? 냄냄 과세 화 너무 나는데
자, 사내 직원들 강의료는 뭐 근로의 연장선이가 근로수도 너무 쉽고, 그리고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설 어학원에 선거 등록하고 대안으로 받은 교육 훈련비 받은 것도 별말 없으면 우리 근로수도 원칙이죠. 비과세 학자금 대상이 아니잖아요.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서 막 뭐 교육기간이 길면 반납 조건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딱 봐도 안 들고, 이런 워딩 자체가 또 집행 기준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일단 과세고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려웠던 거 식사인데, 식사 안 받고 식사대로 받으면 우리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막 야근하면서 막 치킨 시켜 먹고 이런 것까지 과세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근하면서 받은 식사도 비과세고요. 이것도 어디 그 해설에다 나왔다. 이것도 어디 잘 찾아보면은 또 집행 기준에 있더라고. 또 이거 문구 그대로 보지 않죠? 보면은 집행 기준에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 수당 지급하는 근로자가 시간 내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하는 식사는 비과세 등급에 포함한다. 이런 것만 골라서 낸 느낌이야. 하나가 아니라 그런 것만 골라서 냈다는 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두 번째 화가 너무 나고요. 자, 마지막에 사내 근로법집, 그래도 이거는 우리 많이 보는 거잖아.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 등가 오심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과세 안 되니까 이걸 다 고려하면 4,850만 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는 문제에서 제시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은 뭐 쉽죠. 그래서 이게 답이 10점인데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낸 게 아니어서 10점인데 이게 2.5, 2.5로 하기에는 요거는 몰라 2.5로 채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요도를 비교한다면 3, 3, 3, 1 이런 식으로 채점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은 과락 넣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연금소득, 세 번째인가요, 벌써? 연금소득 자료 가보시면요. 일단은 가입일자가 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6으로 계산하는데, 나이 요건이, 가입 요건은 또 안 따져도 되는 게, 이 계좌에 이연퇴직 소득이 있다 보니까 5년 경과요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55세 충족하면 계산되는데, 올해 나이를 여기 살펴보면 56세야. 그러니까 작년 55세부터 6으로 계산되고 1년 지나가니까 7로 계산되는 그런 스토리는 우리 1차에 떴었죠. 우리 세무사 1차 이미.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함정에 좀 덜 걸릴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는 진짜 맞췄어야 되는 게, 계좌에 지금 1억 정도 있어가지고 11-7 한 다음에 120%. 요거는 그래도 괜찮잖아. 요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또 여기가 나빠. 8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소득세액공제 못 받은 게 15가 있고, 지금 5천만 원 뽑아갔다 그랬는데 1,800은 수수비로 뽑아가. 이 상황이 너무 막 다이렉트하지 않나요? 그죠? 요거는 잘 봐야 되는 게, 인출 순서로 판단한다고 했었죠. 다행히 이게 세무사 18년도 한번 기출된 거 해가지고 덜 틀렸을 거로 보여요. 자, 1월 20일에 의료비 인출하고 나머지 3,200은 그 이후 인출된 거야. 그 이후 인출된 거. 그러니까 3,200은 일반 인출이고 1,800은 의료비 인출인데, 의료비 인출은 연금 수령을 봐버려요. 한도 또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연금 수령. 그런 케이스. 그럼 우리는 이 3,200이라는 금액 중에서 연금 수령 한도만큼만 연금 수령이 되는 그런 어떤 결론이 이르는 거죠. 근데 1억 원의 속에는 이연퇴직 소득 15가 있고 운용 수익이 500만 원인 상태고, 밑에는 딴 거예요. 밑에 딴 거고, 여기는 3번은 봐야 되네. 이연퇴직 소득 연금 수령할 때 왜 수령했을 때는 가정하에 원천징수세율이 5%인데 이연퇴직 소득을 연금 수령으로 가져가 버리면은 요 세율의 70%만 가세야 돼요. 그죠?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이야. 이건 실제 수령 연차여가지고 그거는 10년 이하 기준으로는 70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왁구식으로 좀 정리하면요. 자, 왁구식으로 정리하면 이거는 이게 한도 보여드렸고, 아까 한도가 그럼 3턴이 나오나봐요. 정리해보면 인출 순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안 받는 거 15, 이연퇴직 15, 총 계좌에 1억 있으니까 나머지 7천. 근데 우리 연금 수령, 외수령 섞여 있으면 연금 수령 먼저 인출인데, 이 안에서 인출 순서는 항상 의료비 인출이 아니에요. 날짜 순이야. 그냥 날짜 순. 근데 다행히 의료비가 1월에 뽑았고 나머지를 그 이후에 뽑았다 그랬으니까 의료비 18부터 인출. 그럼 요 소득공제 안 받은 15 인출, 여기서 300 인출. 그죠? 그럼 여기 돈 없어졌고 여기는 1200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 우리 3200 중에 연금 수령 한도가 3000이니까 3000 중에 12가 다 여기 이연퇴직금에서 빠져나가고, 이것도 이렇게 돼버렸네. 1800은 나머지 재원에서 빠져나간다. 3000 중에서. 그래서 이 금액, 요 좀 볼드가 좀 보여요. 그래도 화면에 볼드로 쳐져 있는 부분이
1500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 1500 넣으면 일단 종합과세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 15% 따로 그건 별개죠. 그죠? 일단은 종합과세 항목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요 1800과 공적연금은 항상 일단 종합과세니까 항목이니까 공적연금 합이 종합과세는 총 연금액이야 일단은. 근데 공무원연금도 진짜 악랄하게 국민연금 출제한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출제해요. 우리 1차 때 제가 퀴즈 때 내가지고 여러분 웅성웅성하지 않았나? 공무원연금 낸 거 그죠? 그게 이렇게 발휘될 줄. 자, 연금보유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받은 연금 수령 한 3천만 원을 공무원 연금은 월수로 안 분이야. 월수로 한 분. 그래서 총 납입월수 300분에 2000인유 납입월수 200, 3분의 2. 2천만 원이고 우리 02년 이후에 1000만 원 넣었는데 800만 원만 소득공제 받았으니까 200만 원 소득공제 안 받은 금액 과세 제외 기억은 빠지면은 요게 또 귀신같이 1800이 나오네. 보니까. 그죠? 그래서 1800 더한 3600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좀 어려웠던 게 내가 보면은 마지막 물음이 요거야.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아니 그 전에 간이세표를 세금 떼가니까 물어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법에서 표로 정하정 금액 떼버리니까. 그래서 그거 제외한 사적연금과 기타 소득 원천세 물어봤다. 근데 이게 항목이 되게 많아가지고 요게 좀 실수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여기 위에 칸은 과세 제외고 지금 여기가 연금 수령으로 타갔는데 2년 퇴직 소득의 연금 수령이야. 그러면은 아까 제시된 5%에 70이 적용돼가지고 사실은 요 1500만 원은 3.5%만 과세하는 거죠. 5%가 아니라 5%는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에 70% 이거 과세하는 거고 요 1800만 원은 기본적으로 5%는 그거였고 요 5%는 느낌이 다른 게 나이로 움직이는 거잖아. 이 사람이 지금 56세였으니까 그죠? 5%고 그래서 5%고 요거는 문제 제시된 거고 요 200만 원은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을 연금 외수로 가져가면 기타 수수료 구분하는데 15% 원천지수율이어 가지고 얘 마지막은 200에 15% 요거 싹 더하면은 뭐 요런 수치가 나오나봐요. 1, 725, 000 그래서 이 원천세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마 공무원 연금도 처음 보신 분들은 틀렸을 확률이 꽤 있고요. 아마 한도 정도 맞추는 뭐 그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자 오죽했으면 퇴직소득이 제일 쉬워 보여요. 이게 자 퇴직소득은 단서가 있기 때문에 3, 4번은 이걸로 푸시라고 나와 있고요. 임원퇴직 한도액이랑 근로소득 버는 금액 물어봤는데 이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입사일이 11년 말 전에 입사했으면 구할 게 다 하잖아. 그죠? 소득세 규정하고 퇴직소득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지금 상황이. 그래서 24년 8월 말에 퇴사했는데 갑은 퇴직시 퇴직금 580 받았고 동금액은 임원 그래도 내부 정관 등에 규정된 걸로 받았으니까 요 580만큼은 법인세법에서 송금빌산이 없단 느낌이야. 일단 그렇게 출발하고 자 다행히 연평균 환산액은 주네요. 양심이 그나마 있는 게 소득세 교수님이야. 그죠? 나머지 교수님은 지금 농담이지만 그거 지금 납치 기사단 모집 중이에요. 지금 이거 고문해야 돼. 그리고 퇴직일로부터 소금과 3년간 연평균 환산도 주어져 있고 그리고 11년에 퇴사했을 때 줘야 되는 금액이 있고 퇴직금을 최대한다. 반대말로는 근로소득을 적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단서가 있네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가 자 우리 한도액 물어봤는데 우리 12년 이후 받은 퇴직금 한도 구하는 거죠. 11년 전에는 한도가 아니라 무조건 퇴직소득이야. 한도라는 개념을 안 써요. 그래서 12년부터 19년 말까지는 3배수 한도를 채택했고 여기 연평균 환산액을 줘버려가지고 연평균 환산액의 10% 월급 성격의 근속연수의 3배 정도 해주자. 20년도부터는 3배도 쓰레기들이다 2배로 바꾸자. 이렇게 2배 연평균 줬고 10%의 근속 여기 월수로 또 99 이건 8년인데 여기는 퇴사 날짜 언제예요? 8월 31일? 8월 8개월 8회 해가지고 또 좀 구질구질 해줘. 4년 8개월인 거잖아. 4년 8개월 12분의 56 2배 요거 2개 더한 게 한도액이고 이게 왜 생성됐지? 아까부터 있었다? 나만 지금 발견했구나. 이거 어떻게 그냥 하자 일단. 저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이제 퇴직소득 중에서 근로소득 보는 금액 구할 때는요, 11년 말 전에 있었던 퇴직금 기득권 이미 형성된 부분을 갑자기 한도액으로 규제하면 안 돼가지고 무조건 퇴직소득인데, 이게 둘 중 선택할 수 있고 근로소득을 줄이고 퇴직소득 크게 하려면 맥스가 되는 거야. 이건 문제 제시되는 금액이고, 총 퇴직금을 근속 월수로 해야 되기도. 월수 거지같이 월수가 160개월 총 근속 월수에 얘가 11년 아까 5월에 입사했나 보다. 그래서 8개월이네. 그래서 요 월수로 하는 사람은 2구인데 큰 게 또 2구니까 요 5억 8천 중에 2구는 퇴직금이야 무조건. 그럼 5억 8천에서 2구를 제외한 요 나머지 금액은 위에서 군 한도액까지만 퇴직소득이고,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들이 한도 초과액이 돼버리는 거죠. 1, 2, 3. 그게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 그래서 이거는 뭐 그나마 평범하게 낸 거지만 월수가 구지구지래. 월수가. 자, 이제 밑에는 우리 단순 노가다인데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퇴직소득과표는 445를 가정하면서 구하래. 그냥 퇴직소득 금액이 445래. 그냥 임원퇴직 다 날려봤더니 445인가 봐. 그때는 요거런 거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되게 쉬운 거. 근속연수 공제 빼가지고 연분연수법 할 텐데, 이거 연수로 해야 돼. 1년 미만 1년으로 봐. 또 14년이고 거기에 12배수. 그게 환산급여. 거기에 환산급여 공제 빼고 그게 과표. 그 과표에 기본세율 곱한 다음에 연분 연승이니까 연승하고 12 곱한 거 똑같이 12 나눠줘야 정확한 수치 되니까 요게 산출세액 나오는 그로스토리. 요건 그냥 별도로 물어봤기 때문에 무조건 맞췄어야 돼. 그런 규제야. 그리고 이제 소득세 마지막 양도소득으로 들어가 볼게요. 양도소득도 설마 그죠? 자, 아버지가 이게 을이 아버지거든요. 여기 밑에 5억 원에 원래 샀었는데 돌아가세요. 상속받아. 그때 15억으로 평가돼. 근데 이거 가업상속승계인가 봐. 그래서 70%만큼은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안 나오면은 상속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속공제 받은 부분만큼은 이제 옛날 취득가액 쓰시는 거고요. 공제 안 받은 부분만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평가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그런 거.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는 배우고 막 책에 사례도 있지만 진짜 낼 줄은 몰랐네요. 근데 적어도 우리 양도가액을 맞추셔야 돼. 갑은 토지 상속받은 거를 특수관계법인에 파셨는데 20억에 팔았대. 근데 이거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가지고 법인세법에 부계부 적용되면, 지금 뭐 나랑 임원관계인 이런 뭐 특수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뭐 임원이면은 상여 같은 걸로 인정상여로 근로소득 나오니까 이중과세 막으려면은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18억이고요. 근데 양도비용 3천 있고 나머지 위 말고 판 자산이 없었을 때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18억. 그리고 취득가액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셨으면은 그래도 조금 생각을 맞출 수가 있어. 요게 밑으로 가면은 사망한 아버지가 취득한 금액에는 가업송세 공제에 적용된 금액, 상속개시 평가한 금액에는 1-70% 30% 금액으로 측정하는 거 8억까지는 괜찮은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어보는 게 약간 선 넘었어. 이게 장특공제가 그러면은 요거는 아버지 취득할 시점부터 기산해서 해야 되고, 요쪽은 내가 상속 개시 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돼. 나누어서 평가하게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양도 차익 곱하기 장특공제가 적용되는 장특공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도 차익을 애초에 나눠서 해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가 70% 적용되고 미적용이 30% 되니까 이 18억도 7:3 나눠받고, 요거는 애초에 이렇게 규정이 있고, 이 양도비용도 7:3 나눠가지고 이 적용분의 양도차익과 미적용의 양도차익을 계산했죠. 근데 이 적용분에 대해서는요, 관련점을 좀 보시면 원래 상속으로 공짜로 산 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아버지가 취득한 거 상관없고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다시 올라가니까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자야. 그때부터 판날까지가 원칙인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만큼은 아버지가 취득하자 붙었어요. 이것도 약간 2월과세와 비슷한 논리죠. 그래가지고 요쪽 동네는 요 가업상속공제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있네. 아버지가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14년 이상 15년 미만이 되면서 2%씩 곱한 28%,
요쪽 동네는 상속 개시부터 양도일까지가 돼가지고 4년 이상 5년면 428 이렇게 돼버려 또 장특공제가. 그래서 요 두 개 합계액이 25.40만원 나와가지고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 빼고 24년도에 판 자산 없으니까 기본공제 250 빼서 과표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양도가액 무조건 맞췄어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하셨다 취득가액까지 맞추고 장특공제 못 맞춤, 그 밑으로 틀림. 요게 국룰이야. 4점 먹으면 고수야. 이거 4점 먹으면 고수예요. 와, 이제 대망의 부가세 한번 이제 풀고 많이 힘드네요. 저도 강평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 처음이에요. 강사하고 진짜. 자, 부가세 들어가 보시면요 20점인데 뭐 매출세 매입세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부가세가 포함된 토, 건, 구, 734 파는데, 뭐 이거는 뭐 중간지급 조건 뭐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소유권자 등기 귀속식이고, 뭐 계약서상 원래 여기 보시면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거래가액과 법령이 정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가야 한다, 그런 스토리잖아. 근데 하필 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스토리야. 그래서 이 30%를 비교할 때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면은 포함된 가격끼리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비교하는지, 이런 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둘 다 30%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30% 차이가 나는 식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이렇게 실거래가액 있어도 감정가액 부가세 포함한 거로 환산해가지고 요거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데, 여기에 110분의 10을 하면 매출세액이고, 정석으로 가면은 우리 734에서 토지가 면세지하니까 요 건물 구축물의 가액들 요거 요렇게 하는 거 우리 막 하잖아요, 그죠? 예, 막 이잘 해가지고 막 1.1 해가지고 하는 거, 그죠? 뭐 이런 거. 그래서 44.04 이렇게 달아봤고요. 30% 차이 나는 걸로. 그리고 뭐 감정가액도 참고로 뭐 공급일이 속한 직전과세가 이거 되는 거 뭐 이런 디테일이 있고 이런 거 쉽고. 임대 쪽도 은근히 어려웠던 게, 빌린 창고 다시 재임대하는 스토리, 이거 시험에 안 나왔다고 막 모의고사에 대해서 웅성웅성했던 그 자료잖아요. 자, 500제곱미터 1억 원에 빌렸는데 일부만 20%만 다시 특수한 게 아닌 사람한테 1년간 임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임대는 임차인과 대응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일부는 자기가 쓰고 있고 일부는 지금 임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빌린 거에서 보증금 하다 보니까 주고인 요 임차금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액으로 하시는 건데, 전부 빌려서 전부 빌려준 게 아니라 일부는 쓰고 일부는 임대하니까 여기도 이제 임대 비율만큼만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문엔 이게 어렵게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임차 보증금을 빼라. 다만 네가 쓰고 있다면 그 쓰고 있는 면적을 뺀 금액을 빼라. 이렇게 뺀 금액을 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돌아 해석하면 임대와 관련된 임차금 빼라야, 이게 논리가. 그래서 그냥 500분의 200 빌려주고 있으니까 40%를 빌려주고 있으니까 1억에 40% 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게 잘 해석해야 돼. 그래서 보증금은 또 5를 받으셨거든요.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어려운데 화가 나. 월세 300만원 매달 받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또 왜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2달 뒤에 보증금에서 까야 돼. 예. 그래서 10월 임대료 300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12월 1일에 깠다 해가지고 12월은 5가 아니라 5위가 되는 거지. 5위, 그쵸? 5위. 그러니까 하나의 자료에 이런 지합정 포인트를 2개 이상 넣는 게 선 넘었지. 그죠? 교수님들아, 욕할 순 없고 이자 수익은 제끼자. 이거 치가 떨리네. 그래서 10월, 12월은 5 마이너스 임차 보증금의 임대 비율 40인가 이게, 그지? 차감한 거에 3%에 61일치, 이것도 365일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나오고, 12월치는 주의해야 되는 게 5위가 된 게 월세 까서 5위. 그리고 이거 똑같이 차감하고 12월이 31일로 끝나니까 365분의 3일 해가지고 이 금액의 10% 매출세액을 뭐 납부세액에 더한다, 뭐 그런 스토리야. 와, 이게 쉬운 거야, 올해는. 이게 쉬운 거야. 이걸 맞춰야 돼. 충격적이야. 그리고 우리 공급시기 특례 선발급 세우면서, 이건 쉬우니까 빨리 갈게요. 인도전에 돈 받고 끊어줬네요. 끊어준 때 들어와. 인도전에 끊고 7일 안에 돈 받았죠. 끊어준 때 됐어. 자, 인도전에 세금서 발급일이 대금 그 청구일이고, 이거 뒤에 곱해서 단서 보면은
한 달 안에야. 그치? 한 달 안에고, 뭐라 그랬지? 한 달 안에를 인도일에 10일, 여기. 인도일부터 15일 후여가지고, 세무서 발급일부터, 즉, 청구 시기부터, 뭐, 이렇게, 지급 시기까지가 30일 내면서 약정서까지 다 있으니까, 조문대로 요건 딱딱 충족했어가지고, 세무서 발급한 때가 공급 시기예요. 세 개가 모두 24년 2기 공급 시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5, 6, 7 더한 18! 욕한 거 아니죠. 하필 18! 그래서 10% 180만원. 자, 이 친구는 그나마 또 쉬운 기계장치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중간지급 조금으로 샀다가 거래처 사정으로 계약 취소돼가지고 기존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취소하는 그냥 그런 스토리야. 마이너스 하는 뭐 이거 괜찮고. 그리고 얘도 그나마 괜찮은 게 건물이든 땅 샀는데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게 건물 부시고 토지만 사용하려고 부신 거면은 건물도 토지정가로 들어가고 철거도 토지정가로 들어가니까 다 불공제가 되고요. 근데 얘가 마지막에 숨어있네. 토지에 신축할 새 건물 설계 용역 1000만원 들어간 건 과세 용역 사업 관련된 무역 10% 요것만 매입세 공제되는 걸로 답을 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디 있어? 이거구나. 이거 답안양식도 좀 거지 같았죠? 그죠? 여기 매입세에 심지어 마이너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는 매입세 공제에서 그냥 1 넣고 그죠? 최악이었어요. 자, 겸용사업자 가보죠. 와, 진짜 이 교수님도 악마 같아. 지금 보면 통저림이랑 생선 파는 겸용인데 일단 이거를 이렇게 다 노가다로 구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 부가세 쉽잖아, 잘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나 어떻게 낼 거냐면은 시간 개오래 걸려 낼 거야. 부가세는 이런 방향으로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재계산할 때도 이거를 다 노가다로 일단 면세 비율을 측정하셔야 돼요. 그죠? 선이 넘었죠. 보통은 개를 주는 경우도 있어. 뭔지 알죠? 여기 합계액을 줘가지고 계산을 타쳐야 되는데 개도 네가 해야 된다. 개를 처음에 넣는데 어렵게 내야 돼요. 개를 빼자. 이런 느낌이야. 내 느낌은 그래요. 화가 너무 나는데 여기도 봐봐. 진짜 초악마야. 2기에 832와 448 중에서 10월부터 12월 자료를 주는데 이게 나중에 밑에 가보시면 뭐 정산 같은 거 처해야 돼가지고 7월부터 9월 자료를 또 찾아야 돼. 832에서 448을 뺀 게 7월 9월 가세공가액이고 448에서 231을 뺀 게 7월부터 9월 자료인 거야 지금. 이렇게 내는 건 반칙이지. 우리가 무슨 숫자 공부하러 온 거예요? 자, 재계산을 하면 22년 2기 공통매입세 과면세 공통한 거 이거 재계산 들어가는 거는 그나마 쉬워요. 그래서 분석해보면은 취득 시기가, 그리고 이걸 페이크로 된 건가 설마? 22년 2기에 샀는데 1기자를 왜 준 거지? 그죠? 이거 직전? 재계산하는데 이걸 설마 페이크라고? 아무튼 필요가 없어. 나는 이건 필요가 없는데 줬어 또 그 와중에. 와. 그래서 면세 비율 뭐 노가다로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첫해 5% 차이나 재계산 했어요. 재계산 했으면 여기 비교해보니까 또 재계산 했죠. 여기서 재계산을 안 해. 5% 차이 안 나서. 그래서 비교를 이제 이렇게 가야 돼. 경과된 과세액도 세고 7%만큼 납부세액 증가하니까 납부세액 증가액을 적었고요. 여기가 그나마 쉽더라. 요거 5억 원에 산 그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면세 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면세 일부 전용해 가지고 뭐 뒤에 기주시가 잠복가 페이크고 무조건 한주시가. 그래서 5억 원에 뭐 곱하기 1 마이너스 경과된 과세기한수에서 일부 사용했고 요 면세 비율은 재계산 구할 때 구한 거 베끼면 되겠죠. 요거 35% 베껴가지고 이렇게 간주시가에 10% 때린 거 매출세액 증가시키니까 납부세액 증가액에 적어주고요. 그리고 면세 일부 전용에 대응해서 만든 반대로 이거는 면세 쓰던 기계를 과세와 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과세 일부 전환. 반대, 그죠? 이거는 오히려 불공제 매입세 500만원 출발해가지고 감가율 반영 샥 해가지고 얘는 기계니까 또 중간에 25% 살짝 들어가고 경과된 이진한 다음에 요게 아까 면세비율이 35%니까 과세비율은 역으로 하면 65잖아. 그죠? 이렇게 구한 것까지는 그나마 쉬웠어요. 이게 진짜. 근데 또 의제 매입세기 내가 보면은 진짜 선 넘은 것 같아. 이거 뭐야? 생선과 지금 뭐 생선을 막 사가지고 집중대는 아니고 102분의 1 주고 뭐 한도는 50% 이런 거는 뭐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빡세. 기초에 사가지고 기초에 재고가 있고
새로 사서 45억 원을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요거는 생선에 썼으니까 의제매입세액이 안 되고, 지금 이거는 원래 안 되고 얘랑 얘가 되는 식으로 갔는데, 이게 7월 9월치 자료고 또 10월 12월에 구하면 6개월치만 한도구로 해서 정산하는 스토리 평범해 보이는데, 이게 기초재고가 있는 게 이렇게 혼합해서 나온 게 처음인 거야. 원래 이게 기초재고가 있어서 올해 사용량을 주면은 추징하는 스토리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합치면 45억이야. 그러니까 42억에 사용된 애가 40억에 사용된 액이야. 근데 이 기초재고를 오래 쓴 거를 의제매입세 해주지 않죠. 왜냐면 기초재고는 샤빌로 봐보면은 1기에 매입한 거야. 근데 의제매입세 공제 시기가 구입한 것에 관한 외입세 공제니까 직전 과세에 관한 공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올해 또 해주면은 이중 공제가 되니까 얘는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썼나 확인해서 추징하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9월 사이 중 99978은 생선에 그냥 써버렸고 추징 대상이죠. 생선에 쓰면 안 되죠. 생선에 쓰면 공제받았으면 안 되는 거잖아. 20002가 통조림에 썼고 저게 이제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거 자료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료 분석하면은 진짜 빡센 게, 문제에서 지금 이게 제시돼 있어. 7월 9월 자료에 생선에 쓴 거, 통조림에 쓴 거, 기말재고. 근데 이게 있잖아. 기초재고 3억 중에서 생선 판매에 쓴 거, 기초재고 중에 통조림 쓴 거 있죠. 그죠? 그러면은 1908에서 99978 뺀 게 단기 매입 40억 중에 생선에 쓴 거, 42억 중에 통조림에 쓴 거, 기말재고 남아있는 거, 이렇게 된 거야. 기초재고는 뭐 선입선출식으로 다 썼나봐. 이게 안 남아있어. 근데 요거는 지금 추징해야 되는데, 추징은 참고로 확정신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정 때 예정신고 기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예정신고 때문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문대로 풀었어요. 그래서 추징이 어떻게 되냐면, 기말재고에 작년 해당 직전 과세기간 과세공과비율이야. 이게 3억의 68%가 24년 1기 과세비율이 되는 거야. 이것도 재계산에서 베끼면 돼. 재계산에 이게 32%가 면세비율이었잖아. 과세비율이 68%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3억의 과세공과비율의 102분의 2만큼 작년에 받았을 거야. 그리고 이것도 단서 보면 한도 내라고 나와 있어. 또 한도를 안 했는데 한도 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200.02는 통조림에 잘 썼으니까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 차액이 추징 사유가 되는 거고 78,000원이야. 요게 추징. 그리고 예정신고 때는 이거죠. 지금 얘랑 지금 얘가 단기 매입액 중에서, 단기 구입한 것 중에서 통조림에 쓰고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1991978과 4억은 요것도 따로 구해야 돼. 예정신고를. 왜냐면 이게 개빡센 게, 아까 6개월치 공급가격이 제시됐고 문제에서 이놈을 줬어요. 문제에서 7월부터 9월 자료는 없어. 따로 내가 또 찾아야 돼. 832에서 448 빼서 이놈을 구해야 되고요. 448에서 242 빼서 이놈을 또 구해야 돼가지고 600분의 384가 구하는 게 빡셌어요. 또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02분의 2고 예정 때 한도구를 안 하니까 44078 나오고 그 뭐 귀신같이 78,000원을 빼서 4,300이 되나봐요. 또 이걸 뭐 맞춘 교수님도 뭐 대단하다고 인정은 해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화가 너무 나네요. 죄송해요. 제가 감정이 너무 앞서는 것 같아요. 그죠? 침착해야 되는데 침착하자. 컴다운. 잘할 수 있어. 어디 갔죠? 그리고 이제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 해야 돼가지고, 자, 요쪽에 3개월치와 10월부터 9월 통조림에 쓴 거고, 이거는 12월 말일자 기말재고에다가 6개월치 과세공과입 비율이에요. 그래서 471인데 한도가 또 엄청 커. 이거는 그래서 한도 내야 무조건. 한도가 무슨 41억이야. 416억이야. 그래서 한도 내어서 요 471에 102분의 한 다음에 예정신고분 결국 추징액까지 고려하면 44였길래 44 뺀 금액 48578,000 이렇게 출제한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출제한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화가 너무 나고요. 자, 희망에 꽂힌 줄 알았던 재고매입세, 재고납부세액이 화가 나요. 또 화가 너무 나요. 자, 평범해 보이는데요. 우선 자, 첫 번째는 간이었다가 일반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일반이어서 간이로 바뀌었다.
그래서 재고매입 한번 구하고 재고납부 구하라고 뭐 업종별 부가가치도 주어져 있고 22짜리야. 하나 틀리면 빵점인데 22인가봐. 근데 뭐 재고매입세 구할 때 뭐 평범한 것들은 뭐 상품 이거 샵일 내려가면 취득가액이 간이가세자로 매입했다면 공급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일반이었다면 부가세 제외된 금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고매입세 구할 때는 88만 곱하기 110분의 10해서 0.945 치는 거 이런 건 너무 쉽잖아. 근데 소모품이 변수 같아. 우리 원래 그 조문에 재고매입세, 재고납부세 쪽 대상 가면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이렇게 막 구하라고 나와 있고 재고품에도 상품, 제품, 재료, 뭐 식갱이 이렇게 나와 있지 소모품은 열거가 안 돼 있어. 마치 저장품처럼. 그래서 대상 자산이 아닌 거로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산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 수험생이 어떻게 맞추냐고요, 우리가 이걸 다. 그래서 계산을 안 했어요. 0이에요. 이것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 거고, 뭐 토지는 안 하고. 자, 건물은 재고매입세에서 포인트가 이거잖아. 110분의 10하고, 뭐 경과된 과세기간수 셀 때도 조금 빡센 게 1년 단위로 세야 돼가지고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한 다음에 24년 상반기도 1로 세지니까 6으로 센 다음에 그리고 이때만 1-가 아니라 이 시절에는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은 받았었어요. 간이가세자가 매입세 공제를. 그래서 이때 취득 시점 19년 어딨냐? 19년 이전 20%. 취득 시점이 업종별 부가가치 20%니까 1-20이 된 거죠. 여기가 가장 어려운 거 건물. 기계는 구해보니까 경과된 과세관수가 2가 되면 50 곱하기 2가 되면서 0 나오고 건중은 다행히 1년 7월 1일 이후여가지고 그냥 매입세액 자료 제시돼 있으니까 50만원 곱하기 0.945 갈겨버렸어요. 이거는 매입세액으로 제시돼 있으니까 110분의 10 안했고 감가상각자산 아니니까 바로 0.945 1만에서 5.5가 된거죠. 재고만 납부세액은 더 쉽죠 사실은. 뭐 요게 그냥 10%에 0.945고 소모품 안 했고 면세여서 안 했고 10%에 뭐 경과되어서 이제 6개월로 센 다음에 얘는 무조건 과거 그 일반가세자 10% 받았던 걸 간이가세자 지수에서 사용하면 지금은 공급대가 0.5밖에 못 받기 때문에 무조건 5.5, 0.94, 0.545가 되고 얘도 똑같이 건설 중인 자산도 그 차이가 발생해서 얘도 다 쉬웠지만 소모품 하나를 잘못 체크하는 순간 답이 틀리게 되는데 이런 포인트는 된다 안 된다가 법에 명확하게 있기보다는 법에 열거된 것만 됐다 근데 거기 열거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푸는 거 가지고 그냥 함정인 거죠. 틀리라고 낸 함정인 거예요. 그죠? 또 뭐 다른 자산 억지로 찾아서 내면 또 나올 수가 있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저장품을 한번 냈으니까 저장품은 애들 맞추지. 그러니까 저장품 뭐 중에서 소모품 내면 애들 틀리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쵸? 너희 올해는 그냥 맞추면 안 돼. 40점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출제기간이. 그냥 틀려야 돼. 저장품 냈다가 지우고 소모품. 이런 느낌이 들어서 화가 너무 나요. 이게. 그래서 역대 이런 시험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도 대비를 할 때 어떤 수를 대비해야 되는지 가늠이 안 잡힌데 당연히 학원가에서도 기존 술제 범위보다 더 가르칠 수밖에 없어진 것 같고 또한 시험 그 유예 2기 3기 연습서의 어떤 문제도 훨씬 더 지엽적으로 변모할 수도 있는 시험이 되지 않았나 해서 더 안타까움이 따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꼭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만약 대비를 했는데 내년에 또 너무 쉽게 나오면 내년도도 화가 나. 그죠? 이게 그러니까 쭉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던지 쭉 무난한 스탠스 옆 동네인 회계사 기출은 급격히 이렇게 어려워지진 않잖아요. 그죠? 어렵게 내도 예상 범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선 넘게 내지 이거는 아예 그냥 초토화식으로 내면요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그죠? 그럼 진짜 다 가르쳐봐. 근데 다 그걸 할 수 있어. 1년 안에 이거를. 이게 우리가 그런 시험이야.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요. 적어도 버리는 주제는 없어 하는 것 같다. 첫 번째. 이거는 고득점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40점 넘어야 되는 게 1차 보니까 전 주제에서 그나마 주어갈 수 있는 거 맞춰서 40점 넘기는 방향성으로 가야지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오히려 분할이 쉬워. 진짜 요런 난이도에서 오히려 분할 8점 맞추기가 굉장히 큰 거야. 지금 상황이 이게 2점이나 올라가 평균이 32에서 40이 돼버리는 거니까 분할도 사실 해봤다면 합병 연결까지 했다면 분할까지 했을 거고 엄청 폭탄 주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해보면은 그죠? 근데 원래는 폭탄이지만 이게 또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특수지를 다 하는 게 맞죠. 특수지 다 하는 게 맞고, 또 진짜 연습서에 반복된 함정 포인트를 주당창 훈련하는 거는 더욱더 무의미해요. 거기에 안 나온 함정들만 골라서 나왔으니까요. 대신에 책의 법조문에 있는 범위 안에서 함정들, 아까 그 임차 포인트라든지, 그죠? 임차 포인트라든지 뭐 사내 근로복지 배우자명의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그래도 또 보면은 맞출 수도 있었던 포인트니까, 그런 내용들을 진짜 최대한 흡수하면요, 저도 이제 함정 시험장에 떨리는 순간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50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50점. 물론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하고 정말 칭찬하고 고수의 영역이지만, 실수와 함정, 시험장 떨리는 분위기도 했을 때 내년도도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현실적 목표는 그렇게 해서 50점이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또 이런 건 안 나오고 또 새로운 거에서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꼭 그 빨리 푸는 훈련까지 해야 되는 시험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거 양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일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늦게 받고 일요일날 이제 푸는데, 막 풀다가 저도 담배는 안 피지만 진짜 담배 시작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격한 스트레스와 노화와 혈압, 고혈압과 휴식을 취했던 기억에 남는 시험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결과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이게 모두가 또 진짜 어려워져서 단체로 점수를 조금 올려줄 수도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너무 일단은 뭐 큰 낙담보다는 3개월 동안 좀 쉬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멘탈 회복과 체력이 증진됐을 때 뭐 공부 플랜이라든지 계획을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시험 보시다 다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화만 낸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서 진짜 화는 나는 건 팩트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너무 화가 나. 앞으로 이렇게 출제 기관님들 이렇게 안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